그다음에 이제 산케이죠. 산케이는 이제 뭐 예, 산케이는 뭐 아시는 워낙에 것처럼 오른쪽이기 산케이입니다. 때문에, 예, 산케이는 요렇게 일면 하단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걸로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요미우리가 한꺼번에 다 써버렸고 회장까지 왔어요. 그쵸.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요미우리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없는데.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사진이 없는, 네. 오늘자 맞네. 오늘자 맞는데 사진이 없는 지면 할애는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는 읽은 것 있어요. 같은데 예.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박스 기사처럼 우리 일본 우리로 계좌의 치면. 신문은 뭐 경제지이기 때문에 물론 네. 정치도 보도를 하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여기 부분 여기 예. 핵 원자력 부분이랑 요 부분 예. 요렇게 카메라가 봐야 되니까 요 부분. 예. 그러니까 텍스트만 있고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띄네요. 이용 계좌에. 안 띄게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본 신문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종이신문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지하철역에 가판에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한일 간의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PD님 요미우리로 돌아와서 이제 모두 9개의 면을 털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시민사회 특히 이제 역사학계가 처음에 놀란 것은 위안부 징용공의 2가지 이슈에 대해서 뒤집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 대 정부 간 합의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뒤집어야지 이거를 그냥 그렇다면 특히 위안부의 경우에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냐라는 반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특히 이제 뭐 외무부나 이런 정치권 출입하시는 같은 이렇게 선배 기자분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일본 정계 인사들은 한국의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정부에 대해서 진보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한국의 탄핵 정국이랑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반일이라는 단어예요. 반일. 예, 이재명은 반일 대통령이다. 반일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올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예. 계엄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위험에 빠졌는지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이 다시 들었으면 전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한 것처럼 새롭게 우리가 한일 간에 있었던 역사 문제를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출발한 관심인 거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관계 근본의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한일 간에 있었던 역사 문제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배경으로 한 관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쵸. 지난 5개월간의 엄청난 광장의 열기가 있었는데 일본 사회에는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와, 박형광 기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되느냐, 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만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었잖아요. 약간 타국을 바라보는 건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꼭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한다. 근데 과격한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 배경으로 봤을 때는 과격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단호한 발언인데, 역사 직시하라, 반성하라. 하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트럼프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는 많이 없어졌는데 전 대통령 선거 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당 대표 때 보도 같은 걸 보면 한국의 트럼프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야,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없죠. 일본에서는 이재명 하면은 한국의 트럼프 이렇게 인식이 그러면은 일본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과격하고 막말하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동일시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배경이나 이유는 뭡니까? 역시 그 굉장히 일본 사람이 보기에는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돌려서 예, 말하지 돌려서 않고 뭐 이재명 외교적으로 대통령, 발언하지 외교적으로 않고 발언하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물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도 신분도 아니었고 이제 뭐 당 대표나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일본 문화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확실하게 사이다라고 많이들 그렇죠. 우리는 사이다. 예. 사이다가 일본 사람이 보면 트럼프가 되는 거죠. 어, 트럼프 같은 일기 그렇구나. 정권 일기 때 트럼프를 연상을 예. 시키는 거죠. 예, 이재명 그렇군요. 대통령을 보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런 사실들을 일본의 현지의 취재,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지 취재를 오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인데 PD님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니까 좀 예. 어떠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정말 처음이죠. 처음 예, 예. 살다 이런 일을 이런 경우. 처음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그러니까 언론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에 굉장히 꼽을, 소수죠. 예,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이제 알고 지내고 특히 이제 제1교포 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운신의 폭이 좁죠.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뭐 경제 문제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되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은 좁다.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으면 이제 주변이 다 이제 한국 분들의 이게 일반적인 여론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여론도 접하지만 일본의 정말 보통 사람들, 특히 언론에서 일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한국을 보는 시각이나 그런 인식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는 일본이랑 제가 보는 일본이 굉장히 격차가 다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 이제 오늘 마이니치 신문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까지도 예측한 매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국의 마이니치 보도가 구체적으로 잘 아직은 인용 보도가 안 네. 나온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사히도 조금은 쓴 것 같은데 이제 역사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있은 이후 한 2, 3일간 일본 언론들을 이제 뭐 사설을 포함해서 다 봤는데 네. 일단 역사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와. 그 정상회담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딱 각을 잡아줬기 각을 때문에 잡아줬고.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그 징용공 강제징용과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언급이 없을 것이다. 예, 언급이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것. 이런 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예. 마이니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굉장히 유심히 본 거는 이시바 총리가 네. 수산물 수입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게 수산물 개방. 일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예. 테마의 하나라고 얘기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입장에서는 않은 물컵 반잔이 안 차는 건데. 예. 물컵 반잔이 안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요미우리 신문의 그 인터뷰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는 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이 했던 합의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예, 예. 게다가 수산물까지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산물까지 얻어낸다면 네.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잃을 게 없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리버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예. 입장을 피력한 국익에 우선한 일본 그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제 국익에 우선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시지가 이시바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에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선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들은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울하네. 네, 왜냐하면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일본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패전 80주년.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패전 50주년, 60주년, 70주년, 80주년을 낼 때 매 정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네. 그 당시의 정권들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과거 네, 네, 네. 전쟁에 대한 예. 담화를. 그래서 뭐 그 오부치 총리도 그랬었고 무라야마 총리도 그랬었고 아베 맞습니다. 총리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80주년이기 때문에 예.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예. 어느 정도 낸다고 원래 개인 메시지라도 낸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안 됐기 냈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수의 압력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아베파의 압력이 컸다. 패전 80주년이랑 네. 한일 수교 60주년은 세트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 예. 식민지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음흠. 안에서 같이 연동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80주년 종전을 맞이해서 과거 전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과거 전쟁을 정리하는 음흠. 그 오부치 고이즈 김대중 그 오부치 선언. 선언을 예. 그 제2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세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한쪽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60주년 새로운 공동 파트너십 예. 선언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댓글창에 난리 났습니다. 일본 수산물 얘기 나오면 엎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 트럼프라고 할 정도로 뭔가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왜 일본에 이렇게 퍼줄까?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일본이 유리하도록 하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해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미래에 어떤 더 많은 더 큰 국익을 얻기 위한 보석 한번 접어주고 간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뭘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입맛에 맞는 어떤 합의를 해주러 오는 것이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이랑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들의 진위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하나 아마 긍정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회는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진보 정권에 대한 불안은 반쯤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진보 정권이라도 우리가 같이 해볼만 하겠구나. 같이 뭔가 협상하고 예.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여론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신뢰 형성. 신뢰 형성됐기 때문에 그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이재명 정부가 그런 면을 알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처음 메시지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냈지 않았을까라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일본 사회에 대한 그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일본 너무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고노다마부터 시작을 하면 고노, 무라야마 그리고 이제 김대중 오부치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사실은 아베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놓고 이제 또 늘 보면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공물 복납하고 이래서 이제 큰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간 합의라고
없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합의이지만 당시에 기시다가 이제 외무 대신으로서 우리 윤병세 장관하고 했던 합의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이건 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거를 그 정부가 그냥 제3제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의 그 전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베와 기시다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중도 리버럴인 그 이시바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는 모멘텀 여지 이런 거는 기대해 봄직한가라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겠지만 이시바 정권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좀 맞습니다. 많이 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시바 정권의 당내 그 기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 이시바 기반이. 예, 예. 거기서 이제 지금 그게 대체로 참정당으로 그쵸, 나가지 참정당 많이 14석이나. 갔죠.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죽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자민당 내 굉장히 그 극우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예. 어느 정도 좀 약해졌고 그 예. 이후에 또 뭐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예, 예, 완전히 맞아요. 이제 통일교 문제. 예, 통일교 예. 문제, 정치 자금 예. 문제 때문에 흔히 강경 보수파들이 굉장히 설 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새롭게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에서만 잘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테죠.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런 자기의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뭐 담화를 포함해서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지금 당내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당장 예.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시바가 예. 연말까지는 할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예, 대안도 없다면서요. 네, 딱히. 대안도 없고 자민당 지금 안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예. 이시바 그만두지 말라는 데모가 관저 앞에서 맨날 있거든요.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민당 흔히 말하는 당원들? 당원들도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지금까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의원 선거에서 워낙에 그 강경 보수 우익들이 설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라고 불리는 이시바 상황이 예. 그만두면 예. 이거 일본 사회는 완전히 보수로 더 극우 가버린다. 보수로 가버린다. 좀 연일 그 데모가 일어나고 몇 명이나 나옵니까? 몇백 명씩 나와요. 와, 네. 일본 사회에서 예. 몇백 명씩 데모하는 거 굉장히 엄청 큰 흥미로워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예. 이례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혹시 오늘 그분들 나오십니까? 오늘은 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따 저희가 한번 관저에 한번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시바 상황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길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자민당 안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구아베파가 예. 너 그만둬 이시바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국민적 여론은 이시바 그만두면 안 된다. 이시바가 유지되어야 된다. 보수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예. 그 힘으로 지금 이시바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입니다. 여기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로 향하는 일본의 정치 사회를 이시바하고 손을 잡으면서 다소 합리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차원에서 요미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정도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좀 한일 양국이 좀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좀 합리적으로 중도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큰 빅픽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 이시바한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에게 야 내가 이번에 너 도와줬다. 다음에 잘 갚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 계속 물을 붓는 느낌이네. 그래서 지금 한국 쪽에서만 계속 계속 붓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시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네. 워낙에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그렇게 나올까? 정말로 정권이 안정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권이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네.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을 드러낼지에 대한 저는 좀 회의감이 있고요. 그나마 하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제 한국에서는 광복절이었지만 일본에 이제 종전기념일이라고 8월 맞습니다. 15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설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때 뭐 한국에도 보도가 됐지만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그렇습니다. 단어가 반성을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썼고 굉장히 그 반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고심을 해서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80주년 그 담화를 발표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못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가 반성이라는 단어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시바 총리의 은연중에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드러나긴 하겠지만 워낙에 그 일본 사회 전체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 있어서의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획기적이고 역사에 남을 만한 공동선언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떠나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본 왔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일본 언론도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있는지 혹은 둔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지. 그거는 이제 역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본에 던져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미국 가기 전에 일본까지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신뢰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쨌든 역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까지 불안은 남아 있어요. 그 진보 정권에 대한 그 의구심은 아직까지 확실히 언론의 그 글을 쓰는 분위기들을 보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재명 그 반일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 지도자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대감. 예. 그러니까 역시 뭐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기대감과 신뢰감을 드러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들에서 그 부분은 꼭 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제가 지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 협정 CPTPP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국이 참여를 해서 사실 여기는 미국도 중국도 없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 경제협정을 통해서 뭐 FTA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좀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제가 한국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 계셨던 측근들한테 인터뷰를 몇 번 했었어요. 조현 그 당시 이제 캠프에 캠프에 계셨던 조현 대사, 지금 외교부 장관 그분들에게 서면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환태평양 경제협력 기구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대로 한국이. 근데 일본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본 싫어하잖아요. 한국 들어오는 거. 왜냐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윤석열 정권 돼서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 때 뭐 한국이 예를 들어서 G8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일본이 반대해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스가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본으로선 반대한다. 맞아요. TPP도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는 일본에는 아직까지 일본 사회 전체가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알로 봐. 이렇게 알로 보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위에 그러니까 알량하게 보지만 굉장히 경계심도 굉장히 한국에 대한 경계심.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한 한국이 이제 일본과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뭐 국제 협약에 있는데 들어오면 이제 아시아의 유일한 일본의 그 지위가 없어. 아시아의 동북아의 맏형은 동북아의 맏형은 일본인데 그렇죠. 자꾸 한국이 우리가 35년이나 식민 지배를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덧 치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랑 동급이야? 아 이거는 안 되지. 이건 못 참지. 그러니까 이런 일본인의 정서가 자존심에 있다. 약간 특히 정치권이나 일부 기업인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감정적인 거네요. 감정적인 거죠. 한국이 그 경제협력체에 들어옴으로써 일본도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배제하고서라도 아 너는 안 돼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이렇게 일본을 치고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이 갑자기 뭐 이런 말은 차별이 아니지만 태국이라는 그 개발도상국이 한국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인식은 태국은 관광 대국이고 굉장히 개발도상국인데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 나라가 갑자기 자기 턱 밑까지 오면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아요. 예, 특히 예. 언론을 봐도 그 세계 지면이 분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그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거기에 치고 나오면 이제 그런 위치들이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 약간 예. 그런 식의 그 불안함과 경계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번에 6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에 해당하는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때부터 계속 물을 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한 번도 그 반잔을 채워준 적이 없어요. 예. 이 반잔이 계속 빈잔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뭘로 반잔을 채울 거냐? 예. 지금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울 의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의지가 생긴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지가 그러니까. 생긴다면. 의지가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슬프다. 예, 진짜요. 그건 현실의 문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굉장히 냉정하시다. 예. 국내에서 이제 뭐 역사 음.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그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 굉장히 네. 반발한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흔히 말하는 배타주의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원래 뭐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일본은 전체적으로 반정도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자민당 그리고 야당의 대표적인 입헌민주당 정도였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참정당이 그 입헌민주당의 네네. 위치를 위협할 예. 정도의 말이 예, 올라와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그리고 뭐 이런 차별적인 그 논리들이나 언설들이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일본이 최고다라고 그런 인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낸 역사를 다시 그 역사에 대한 그 합의에 대한 걸 네네.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그 논리가 네.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음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네. 파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네. 이재명 정부가 파기하지 않겠다, 뒤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음흠. 파기됐다고 생각했던 한일 위안부 협의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 PD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베 이전에는 그래도 징용공, 강제징용 이런 그 워딩을 일본의 정치인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베 이후에 그 강제징용공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그러니까 니네가 돈 벌러 온 거지 강제로 끌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위안부도 강제로 그렇게 그 성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고 뭐 이제 무슨 돈 벌러 온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아베가 끊임없이 이제 예. 주장을 했는데 이시바는 어떻게 할까요? 그 조선반도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강제징용이나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까요? 그러니까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정부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시바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는 그 단어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고 글을 네. 쓰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인을 네. 저희가 현지 동경에서 20년 차 언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수적인 언론조차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구 강제징용 노동자라고 쓰지. 예. 그거는 너무나도 그 역사적인 그 사실. 사실들이 남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맞습니다.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언론도 그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건 정치 특히 그 정권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단어가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 극히 일부분의 보수 정말 보수 중의 보수 언론뿐이지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적어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써도 가로해서 네. 강제징용 논의를 꼭 써요. 어느 쪽이든 꼭 쓰거든요. 그렇군요. 병행해서. 일본 언론은 그래도 언론은 예, 그래도 좀 기조가 있네요. 기조가 좀 있네요. 지조가 좀 예, 있죠. 예, 예. 너네가 왜 정부가 그런 걸 정하냐?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건 좀 있어요. 예,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극우로 가는 겁니까? 일본 사회는 왜 이렇게 극우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그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이렇게 사실 네 나라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이 너무 극우니까 참 이게 같이 지내기가 너무 어렵다. 예, 저쪽은 또 너무 또 안드로메다고. 이거 그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참 힘듭니다. 이 지역의 이 영내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조금 더 중도 리버럴로만이라도 좀 와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점점 더 일본 정치 사회가 극우로 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종전 80주년이고 그리고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 일본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10%밖에 안 남아있어요. 네, 다 돌아가시고. 예,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 그 전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승하는 그런 노력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일본 사회 교육도 안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 교육 안 합니까? 일본사라는 역사 교육이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는 역사 교육은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의 책으로 다 받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 다녔던 일본 친구들 얘기해 보면 대충 에도 시대 이런 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도 300 몇 페이지 넘는 역사가 서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근현대사 공부를 안 하는군요. 근현대사 안 예, 배우는 그리고 이제 거예요. 전쟁이 우리 있었던- 옛날 전두환 노태우 때 예. 근현대사 안 하고 넘어가듯이 1930년대부터 45년 정도까지가 한 16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16페이지밖에 예, 안 돼요. 분량으로 되긴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식민지에 대한 예. 부분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끝나거든요. 네? 예. 35년 식민지를 해놓고 예, 한 페이지 그러니까 두 페이지? 항상 그 좀 진보적인 분들은 독일의 역사 교육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역사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을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말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저도 여기 살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가난해요. 국민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제가 깜짝 가끔 놀래- 한국 가면 깜짝 놀라죠. 아니 오늘 사실은 어제 와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머 얘 코리아가 낫다. 우리가 훨씬 잘 사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와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친구랑 예. 이렇게 만나면요, 저와의 그 여러 가지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삶의 격차가. 삶의 격차와 그쪽이 더 세월의 높나요? 격.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한국은 높은 거지.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한국이 훨씬 예. 더 여유 있게 고급져, 사는 것 같고, 고급져.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그 시대를 굉장히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땐 잘 살았는데. 네, 잘 살았는데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세계적으로 제패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전쟁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 일본이 지금 그때는 정말 잘 살지 잘 않았냐, 잘 나갔는데. 나갔는데라는 향수가 아하. 하나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막 월급도 안 오르고 막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그쵸. 경제적으로 예. 힘들어지고 막 그 유명한 회사들도 다 이제는 뭐 TV부터 시작해갖고 다 다른 나라에 그 네네. 전 깜짝 뺏기고, 놀랐어요. 예. 라인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인데 그쵸, 예. 어떻게 자기네 나라에 그런 메신저 같은 게 없다는 없죠. 게 없죠, 그리고 예. 이 네이버를 쓴다는 게 저는 깜짝 네이버가 그쵸. 뭐 관공서도 다 네이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네이버 없으면 이제 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예, 카카오 문과금도 라인이라고 다 예. 라인으로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그런 불안감과 그것들이 복합적이 되면서 일본인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본인 그러다 보니까 중심. 일본인 퍼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언설들이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자기네가 트럼프식이네. 그쵸. 이재명 예, 대통령이 예. 아니라. 예. 근데 하나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20년 넘게 일본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들을 그 입 밖으로 드러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별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예. 글을 통해서 아니면 맞아요. 그런 뭐 신문의 아주 작은 사설을 통해서 그런 의식들을 은연중에 드러낸 경우는 있었어도 정치권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과 배타주의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한 2, 3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을 살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네, 산다는 어디 게.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은 이름이 불릴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기다리면. 예.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 난 외국인이라는 게 외국인인데. 들킬까봐. 그 정도의 그 불안감은 있는데 반면에 이 일본이 우익으로 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저 참정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외국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 직접적으로 외국인과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 노동자가 없어서 외국인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네네. 장들이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어. 우리는 외국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예. 배타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완전히 보수 우익으로 넘어가냐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중도에 그만큼 남아있냐 하나의 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예. 예. 그 포스트 기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시바가 흔들리면 그 사나이가 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근데 사나이의 기본 노선은 총리라면 당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그쵸. 참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게 참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군국주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존경하는 거는 뭐 한국에도 국립묘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야스쿠니의 그 전범들이 있다는 A급 게 A급 전범들이 전범들이 있기 합사되어 때문에 그러니까 있겠죠. 야스쿠니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쟁의 당사자였던 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에 대한 반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분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다음 정권이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벽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그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네네. 이시바 총리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국 쪽에서 봤을 때 부드러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방장관을 하고 있는 하야시라는 예. 분이 그분이 조금 이시바 총리랑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던 고이즈미 예, 그 농림수산장관이 그 있는데 옛날 고이즈미 아들이죠. 아들이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도 차기 그 총리로 굉장히 유력하게 네. 예,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예,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자민당 안에 보수 세력한테는 지지층이 굉장히 높지만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강경 보수파기 강경 보수.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고이즈미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고이즈미도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예. 그 되게 근데 제가 봤을 보수적인 때는 야스쿠니를 안 갈 뿐이지 예. 정치인들의 특히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의 생각에는 예.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저는. 참 이 한일 관계 어렵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네, 쉽지 사실은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4개 매체 그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희망한다. 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자체가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뭐 이제 기억 속에 다들 이렇게 지워져 있고 정치적인 상징성만 남아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굉장히 집착하기보다는 정말로 네. 실질적인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네. 구체적인 안들을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지. 항상 네. 지금 60년간 거의 같은 논의를 해왔잖아요. 반성해라, 맞습니다. 못한다, 해라, 예, 못한다.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다른 차원이 어떤 차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한일 양측이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시기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일본은 늘 그 이제 북일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예.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의 위협을 좀 과장이란 표현 써도 될까요? 조금 과장, 세게 굉장히 키워가지고 과장을 하고 과장을 있죠. 해서 마치 당장 무슨 뭐 북한이 핵 미사일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 이중적인 스탠스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쵸.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더블 스탠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론도 그렇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상대도 맞아요. 북한이 근데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 왜냐하면 납치 문제가 나와야 돼요. 납치. 납치 피해자 문제라는 건 사실은 해결될 기미가
굉장히 없고 희박하지만 예. 아직까지 모든 정권이 가장 중요한 그 정권의 과제로서 삼고 있는 게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이거든요. 아하. 납치 피해자가 있다는 거는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적에 가깝거든요. 네네네. 우리의 국민을 납치한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서는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더블 스탠드가 있어요. 북한을 바라보는. 네네네. 예, 예. 근데 납치 피해자 문제는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에서 오신 제1교포들 아직까지 청년을 포함해서 남아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는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는 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일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적을 만들어야 이게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네.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근데 일본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적은 납치 피해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을 이제 악마화하는 걸 통해서 안보에 대한 우리가 안보 여선을 더 늘려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중국이 너무 대두를 해가지고 그렇죠. 북한보다는 중국 쪽으로 가긴 중국도 했는데 하고.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그런 네. 악마 이미지 같은 거는 보도를 보면 그렇군요. 확실하게 네. 드러나거든요. 네. 안 되겠다. 아무래도 K 민주주의를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야 되겠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K 민주주의를 뭐 좀 국뽕이라 그럴지 수출해야겠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언론 하시는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하면 한국의 그 광장 문화라는 거 굉장히 부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 네네. 가 있기 그쵸. 때문에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맞아요. 예.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같이 프로그램 만드는 굉장히 선배분도 한국에 그 박근혜 탄핵 네네네. 가셔가지고 그때 예. 취재를 가서 예. 처음 현장을 보고 예. 그때 소리치셨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중계를 하시면서. 아, 그 네. 일본 분인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예. 캐스터, 그러니까 앵커분이신데 앵커. 취재 가셔갖고 예. 이게 바로 민주주의 현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촛불 때.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국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예. 그 존경은 굉장히 커요. 시민사회에 대한 존경에 대한 존경. 건 굉장히 예.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사실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 광장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쵸. 예. 근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한 3년 정도 중국에 살다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저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광화문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광화문이 이제 티에난먼 광장인 건데 어떻게 거기 공안 없냐 니네는. 우리는 무슨 찍소리만 내도 공안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질서 정연하게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칠 수가 있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네. 중국의 지식인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수입할 수 있으면 저건 좀 수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목이 차오르네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한 자민당 그 젊은 자부심. 예. 네, 자민당의 젊은 국회의원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국회의원이랑 이제 교류를 하면 네. 4년 후에 다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뀌죠. 안 바뀌거든요. 일본은 자자손손 그러니까, 대대로. 자자손손이 되고, 그리고 계속 뭐 4선, 5선, 6선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일본도 국회의원들이 막 바뀌어야 돼. 바꿔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예. 못하지만 이게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게 썩은 물이 된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혁신적이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의 그 선거나 그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결국에는 중앙 권력을 바꾸는 국민의 힘 이런 게 좀 아니 피플 파워. 그래서 피플 파워 이런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으나 중앙 권력이 잘 교체되지 않는 것은 이 내각제 한계 이런 게 그쵸, 있다고.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하게 말하면 일당 독재 체제가 계속 왔던 자민당. 네, 자민당.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사실은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다당제일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예,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래서 예. 뭐 독일도 그렇고 예, 의원 연정도 내각제를 하고. 하는 데는 대부분 연정을 통해서 예. 그 정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한 게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정책을
그 빨리 결정할 수 없다. 정치의 리스크로 보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그 다당제에 대한 불안감, 공포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예. 와, 우리 오늘 박준환 PD님을 통해서 정말 대본 일본의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대본 없이? 대본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언론인이 무슨 대본입니까? 그냥 하는 거죠. 아,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진짜 역시 취재 편의점 애청자다우십니다. 아 근데 그- 엄청 많이들 보세요. 지금 예, 토요일 오후인데 되게 많이들 음.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네. 현지에서 라이브를 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고 네. 그리고 선배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오가면서 사람들이 구경해. 구경하고 또 쟤네 이제 뭐 하냐. 또 다른 기자분들도 눈총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네. 저희 그 취재 편의점 이렇게 사실 유튜브 라이브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흔히들 부티크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작은 매체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좋네요. 항상 저는 재밌어요? 예, 일본 방송에도 자주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예. 대부분 이렇게 대본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편하게 말을 못하는 무대본, 부분이- 무대본. 예. 예. 무대본을 하는 게 예. 이렇게 말이 정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아니요. 편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박 PD님 하신 거 이제 글로 써도 기사가 딱 떨어지게 오늘 제목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본의 저널리스트를 물론 이제 한국인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일본 사회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잘 현장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저는 의미 있고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동경이라니까요. 애청자 여러분, 여기 동경. 저희가 지금 취재 편의점이 도쿄 현지에서 정상회담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민영방송에서 20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박준환 PD님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박형광 기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박준환 PD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PD님이랑 인터뷰를 따로 한 번 더 하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PD님도 한번 예.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출입처, 네. 출입처. 가 있어서 취재를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미국인이었나 책을 내서 짓지 않는 개는 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출입처 등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예. 언론들은 예.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애완견. 애완견이다. 예. 일본에서 있으면서 예. 그러는 걸 많이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실 맞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좋은 시그널이죠. 시그널일 것 같고 예.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예. 다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들을 만한 거 얘기고 물론 뭐 엠바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만 잘 지켜준다면 누구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는 앞으로 열심히 많이 예. 노력해 주시고 예. 또 불러주십시오. 네, 박 PD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그 정부 들어서서 또 새로운 현상, 또 새롭게 뉴미디어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현장 취재 왔고요. 오늘 취재 편의점이 박준환 PD님을 시작으로 해서 돌발적인 라이브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려 아까는 12,000분이 넘게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10,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 이제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오후엔 또 현장으로 나갈 거거든요. 예,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